안녕하세요. 김재준입니다. 자, 서울시 2023년 지방자치론 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이전에 해설 촬영하고 좀 조금은 형태를 달리하고 있죠. 아마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 제가 해설 강의를 계속 업로드를 시켜드릴 거예요. 자, 서울시 7급 지방자치로는 인사혁신처에서 출제하는 문제보다는 아무래도 응시자 숫자가 좀 많이 작고요. 특징을 더 말씀을 더 드리면 좀 더 지역적인 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론이나 관련 법령에서 조금 더 지역적으로 출제를 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여기 해설지에는 2024년 1월 기준으로 작성했다고 표기를 했는데 지금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은 2024년 5월이에요. 앞으로 이제 법이 좀 바뀔 수도 있지만 이미 올해 말에 시험이기 때문에 크게 바뀔 것 같진 않아요. 자, 볼게요. 첫 번째 문제부터. 지방자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였고요. 첫 번째 문제 볼게요. 지방자치는 지방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결정하고 처리해 가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지방에서 스스로 다스리다가 이제 지방자치를 직역하는 표현이니까 스스로 정한단 말이죠. 두 번째예요. 지방자치는 일정한 구역 또는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얘도 맞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다. 그 동작구의 관할 범위가 정해져 있잖아요. 세 번째, 지방자치는 중앙의 통치권 간섭과 제약을 받지 않음을 이게 틀렸는데 당연히 중앙의 통치권과 간섭에 제약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자치대를 보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조례를 정할 때 중앙에서 만드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또 정하게 돼 있고, 그리고 강의 관할 구역이나 지방자치단체 설치 이런 것들도 다 법률로서 만들어 놨죠. 당연히 이제 중앙의 통치권 안에서 작동하고, 만약에 중앙의 통치권 간섭과 제약을 벗어난다면은 얘는 이제 지방자치를 보기 어렵죠. 별도의 독립된 국가로 봐야겠죠. 정답 3번이고요. 네 번째는 지방자치에는 그 지역의 주민이 공동적으로 처리해야 할 공동 문제가 있어야 하는 당연한 거죠. 스스로 정하고 집행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이런 문제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문제는 워낙에 출제가 많이 되는 문제죠. 이제 행정학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자주 접했을 문제인데 이 세목하고 과세 주체에 따른 이 지방세를 옳게 짝지은 거, 이 두 문자를 기억하시면 되죠. 저는 이제 가로 세로로 이렇게 적어놨을 건데 해설에도 이렇게 바로 적으셔야겠죠. 여기가 이제 특광역시고요. 밑에가 자치구. 세로 쪽에 여기 얘랑 가까운 데가 제가 도세로 적고요. 좀 먼 데가 시군세. 이렇게 한 다음에 두 문자 쓰시면 되죠. 취례 소비 주자담 소득 등재. 워낙에 두 문자들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가로를 읽으면 특광역시랑 자치구, 세로를 읽으면 도세랑 시군세 구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볼게요. 첫 번째,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여기 있죠. 특광역 시세는 맞죠. 가로에 걸리니까. 세로에는 시군세죠. 도세가 아니고 여기 틀렸고요. 두 번째, 주민세. 자치구세나 시군세라가 주민세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죠. 자치구세가 아니죠. 얘는 이제 특광역세니까 얘도 이제 틀렸고 시군세는 맞죠. 세 번째, 지방 소비세. 소비세 어디 있죠? 여기 있죠. 특광역시면서 도세. 예, 맞죠. 얘는. 정답 3번이고요. 등록 면허세. 자치구 등록면허 여기 있죠. 자치구세는 맞는데 도세죠. 시군세가 아니라 얘가 틀렸죠. 이렇게 간단한 문제죠. 얘는 여러분들 아마 다 맞히셨을 거고 쉽게 보는 문제고 1, 2번까지. 세 번째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 특례가 사실은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출제할 때만 자주 내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서울시가 특례가 별도로 있죠. 서울특별시에 대한 특례 별도 있기 때문에 그 해당 부분은 서울특별시에도 과거에 이제 별도로 출제했을 때도 자주 출제했던 내용이에요. 볼게요. 첫 번째,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죠. 자치구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원시 권성구 이런 것들은 이제 수원시가 요즘은 이제
50만 원, 아니 100만도 넘기 때문에 특례시를 부르는데 이제 50만 넘어가는 어쨌든 시에 대해서는 자치구가 안인구를 둘 수 있고요. 두 번째,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는 지방의 승인 없이 지역 개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자, 이거 없어요. 인구가 100만 넘어간다. 지금은 이제 특례시가 되겠죠. 특례시를 하더라도 채권 발행하려면은 지방의 승인 다 얻어야 돼요. 자, 승인 없이 표 틀렸고요. 네, 이거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냥 추론만 하는 거죠. 뭐 채권이니까 특별 채권 중에 지방 시도든 광역이든 기초든 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된다 정도로만 접근하셔야 되죠. 세부적인 조항 아신다기보다는. 세 번째, 돈은 세 번째 선제 조금 쉽지 않은데, 돈은 기초자치단체가 직접 처리한 사무가 광역시보다 넓어서 많아서 폭넓은 세금의 부과 징수를 보장하고 있다. 문제 좀 이상하긴 해요. 이 도죠, 이제 주어니까 도니까 도로 생각했을 때 저는 일단 도를 주어로 봤어요. 기초 밑에는 시군이 아니라 도가 광역시 다른 이제 광역시보다 폭넓은 세금의 부과 징수를 보장받고 있댔는데, 일단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폭넓단 말이 이 예산의 이 지방세 규모를 얘기하는 거 종류를 말하는데 일단 불분명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광역시가 세목의 종류만 생각하더라도 이 광역시가 더 많아요. 보면 아까 적어 드렸잖아요. 세로잖아요. 특광역시는 하나 7개고 도는 이제 4가지 세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리적으로 보전받고 있다라고 하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3번 틀렸고, 사실 3번 선지를 모르시더라도 4번 선지 좀 명확해요. 이제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 장관이 자치사무에 대해서 감사하려고 하면 함부로 못하게 돼 있죠. 이게 여러 번 나왔던 얘기죠. 국무총리 조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자, 이거 네 번째가 워낙에 과거기출문제, 서울시에서 출제했던 과거기출문제 보시면은 여러 번 출제했던 조항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뭐 2번, 3번 선지 좀 자신이 없더라도 4번 선지를 명확하게 알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요.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했죠. 사실 뭐 이 부분도 뭐 정확하게 해당 선지를 알고 보시면은 조금 쉬울 거고, 아니면 다 속으로 해야 되죠. 옳은 것이니까. 첫 번째요. 최근에 이제 다 바뀐 지방자치법을 출제를 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시장 후보자에 대해서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이게 지방자치법 최근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법 법령 개정 내용을 보시면은 이 내용이 들어있어요. 인사청문 관련해서.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두 번째,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속을 가진 정당에 속하지 아니하는 지방의회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죠. 있다. 그래서 정당에 속하지 아니하더라도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어요. 얘도 이제 최근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추가된 내용이에요. 이번에 이 문제가 한마디로 이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을 알고 있는지 아닌지를 묻는 문제였어요. 세 번째요. 지방의회 의장이 법령을 위반하면 제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불신임 의견할 수 있다. 출석의원이 아니고요. 제적의원이죠. 제적의원. 얘는 이제 좀 기존의 법령 조항 물어보는 거였죠. 지방자치법 조항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였고요. 네 번째 마찬가지죠.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 부담이나 권리 포기는 지방의 의결 사항에 포함이 되어 있죠. 쭉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거기 들어 있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죠. 포함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틀렸죠. 포함되죠. 틀렸고 얘는 이제 제적위원이고. 자, 그리고 이제 5번 볼게요.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결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단체도 중앙정부랑 같죠. 회계연도 시작이 1월 1일, 종료가 12월 31일. 첫 번째 선지 맞고요. 두 번째, 시도 그리고 기초인 시군 및 자치구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을 편성해서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날짜 달랐죠. 이거 다 아시겠지만 이거 과거에 출제 여러 번 됐죠. 얘는 50일이고요. 시군 기초는 40일 전까지. 제출하고 나면 이 시도인 광역의회에서는 15일, 이 기초인 시군구 지방의회에서는 12일 전까지 의결하게 되어 있는 거죠. 다 아시겠지만
행정학 공부하신 분들은 중앙정부는 120일 전까지 제출하면 행정부에서 국회에서 30일 전까지 의결하게 돼 있죠. 뭐 이거는 행정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나머지 세 번째.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동의 없이는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을 설치할 수 없죠. 무조건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네 번째요. 지방의회는 새로운 의무 재정 부담에 따른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거 맞는 내용이에요. 개인적으로 이번 시험에서는 6번 문제가 조금 지엽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자치경찰법이죠. 자치경찰법. 예상 지방자치경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이 조금 지엽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속어도 좀 가능해요. 무조건 뭐 사지선다라고 다 찍는 게 아니라 일단 시도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이고요. 그리고 그 권한에 속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대요. 맞죠? 이게 뭐 시도지사 소속이라 해서 독립적이지 않은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제가 올해 9까지 9급 시험에 나왔어요. 2024년 나왔는데 독립적으로 수행 맞아요. 그러니까 위원회란 말 자체가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어 둔 거죠. 두 번째가 이게 좀 어려웠죠. 두 번째가 옳지 않은 게 맞는데 가정폭력 범죄 수사 사무에 관해서는 자치경제 사무의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이게 그럴싸하게 적어놨어요. 보통 이렇게 이 법령 조항이 이런 식으로 많이 적히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조례를 정한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예요. 시도의 조례를 위임을 안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틀렸는데 이거 좀 어렵다 생각을 해요. 세 번째, 시도지사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위원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위원 추천권자에게 위원 추천을 요청해야 되죠. 그러니까 추천 받아서 자기가 임명하게 돼 있는 거죠. 물론 한 명은 자기가 지명할 수도 있지만 7명 중에. 네 번째,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 위해서 자치경찰 사무를 조례를 정하는 경우 국가경찰 사무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균형을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항을 포함해야 된다. 자,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경찰법이죠. 경찰법 세부적인 조항을 출제를 한 거예요. 이 문제가 첫 번째 선지는 제 생각에는 좀 소거가 가능했을 것 같고요. 아마 세 번째 선지까지도 소거되는데 두 번째랑 네 번째가 조금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일곱 번째요. 우리나라 지방 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이에요. 첫 번째, 교육비 특별회계에 관련해서 시도지사는 교육감과 협의해서 지역 통합 재정 통계를 작성하고 행안부 장관하고 그 다음에 교육부 장관한테 제출해야 된다. 자, 이거 부분은 이 법률 조항이 자주 나온 조항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확실한 거는 이 문제도 좀 속어가 비교적 쉬운 문제였어요. 정답은 일단 1번이고요. 2, 3, 4가 속어 쉬워요. 2번 보시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 설치로 주민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으면 이익을 받은 자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에서 이거 지방자치법에 조항이 정의가 들어있잖아요. 지방자치법은 잘 아시면 되죠. 수수료가 아니죠. 이거 우리 분담금이라 하죠. 분담금.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세 번째, 주민 참여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예산과 관련 과정 중에서 이거 틀렸죠. 그냥 예산 과정이라 되어 있어요. 그냥. 편성 과정이 아니라 예산 과정에 예산 과정이라면 우리가 이제 예산 심의라든가 집행, 뭐 결산 다 포괄하는 개념이죠. 자, 그래서 얘도 탈락. 네 번째, 고향사랑 기부금은 뭐 제가 최근에 이번 이론 강의 때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죠. 지방자치단체가 살림살이가 재원이 부족하니까 우리 고향 출신이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주민들로부터 기부금 받는 게 고향사랑 기부금이에요. 최근에 좀 이슈됐던 게 어떤 거냐면 지금 얘 말고도 뭐 그 해당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모 지자체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을 낸 주민이고 원래 고향이었던 사람들에 대해 답례품을 주거든요. 기부를 했으니까 답례품을 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답례품으로 그 돼지고기였나 뭐 그런 걸 거예요. 그걸 이제 줬는데 그 비계가 너무 많아서 괜히 이제 뭐 빈정상했다 뭐 이런 기사를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기부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자기 지방자치단체를 떠난 사람들. 그래서 그 빼고 이 기부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틀렸죠. 결국 남는 게 1번 선지고요. 여덟 번째,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인사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이에요. 옳은 것은
자, 첫 번째 볼게요. 지방소통심사위원회 정직은 이제 중징계죠. 정직 징계 처분을 만약 바꾼다. 이제 원래 원처분을 정직을 받았는데 중징계를 받았을 때 이걸 바꿀 때는 심사위원 3분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 이상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 이 수치 혹시 헷갈리시들이 맞는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요. 나머지 선지는 근데 비교적 좀 소거가 쉬웠어요. 두 번째, 지방인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은 지방자치단체 장에게만 주어진다. 임용권자별로죠. 임용권자 여러 명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자치 이 장애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지방자치 단체를 했잖아요. 그래서 교육감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지분 최근에 이제 그 지방의회하고 별도로 이제 인사권이 분리됐잖아요. 지방의회 의장도 이제 임용권자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틀렸고요. 세 번째, 지방 인사위원회는 임용권자의 지방 공무원 인사 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자문위원회. 이게 사실 이 지방 인사위원회는 보면은 징계 의결도 하잖아요. 징계 의결. 그러니까 중앙과 달리 인사위원회에서 이제 징계 의결까지 다 같이 하는데 의결위원회는 이제 의견 자문만 하는 게 아니라 의사결정할 수 있죠. 의결할 수 있죠. 의결. 네 번째, 지방소통심사위원회는 소통 심사 청구가 법률에 적합하지 않더라. 자, 이건 행정법 문제 같은데 청구 기각이 아니라 우리는 각하라고 하죠. 이런 것 갖다가.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죠. 물론 뭐 1번 수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은 뭐 다른 거 볼 필요도 없고요. 자, 9번 문제예요. 우리나라 조례 제정 개정 폐지를 위한 주민의 청구에 대한 조례 개표 청구죠.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얘도 이제 최근에 법률가 바뀐 거를 좀 많이 반영한 문제예요. 첫 번째,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제정돼 있죠. 따로 떨어져 나갔죠. 시행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됐고 이제 제정은 2021년 제정이 됐었고요. 두 번째, 수수료의 부과 징수 또는 돈 관련된 거죠. 감면에 관한 사항은 조례 청구 대상에 제외된다. 맞죠? 얘도 맞고요. 여러 번 나왔던 내용이고. 세 번째, 조례 제정을 희망하는 주민은 조례안을 작성해서 누구한테죠? 이게 틀렸죠. 지방의회. 과거에는 이게 맞았어요. 지방의회. 지방의회. 조례는 지방의회. 규칙은 단체장한테. 규칙에 대한 의견 제출은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정답 3번이죠. 나머지 볼게요. 지방의회는 주민 청구 조례안이 수리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의결한다. 맞죠? 이거 맞는 거고요. 10번째 문제예요.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법 체계 및 내용에 대한 설명을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폐지를 법률로 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자, 이게 학문적인 얘기는 그렇진 않아요. 사실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 헌법 117조랑 118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종류 관련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되어 있고요. 그 법률 중 하나가 이제 지방자치법이잖아요. 그 지방자치법도 있고 그 지방자치법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를 폐지를 할 때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돼 있어요. 그 만약에 그게 그 해당 지방자치법의 그 조항이 위헌이면은 이미 위헌 결정이 났겠죠. 그런 얘기 없죠. 그래서 폐지를 한 위원회 헌법에 위반된데 이건 틀렸죠. 그래서 뭐 위헌 결정 난 내용이었으면 당연히 제가 설명을 드렸을 텐데 나머지는 다 맞는 내용이에요. 국제 조약도 지방자치의 법원이 될 수 있다. 이게 약간 행정법 뉘앙스 냄새가 좀 나요. 법원이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소스 원은 원천할 때 그 원이죠. 그래서 세 번째, 헌법은 지방자치단체 주민 복리에 관한 사무 처리권과 재산 관리권을 보장한다. 우리나라 헌법 117조에 나와 있고요. 네 번째, 지방자치법은 각 분야별 법률들에 비해서 종합법률 성격 맞아요. 이게 맞아요. 사실은 앞서 말씀드렸던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도 따로 법률 떨어져 나가긴 했지만 그 지방자치법 안에 그 조항이 또 있잖아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그 기타 각종 주민 직접 참여 제도들 그래서 다 지방자치법에 대부분 다 근거를 두고 있죠. 그 따로 법률 따로 정해놓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방자치법은 종합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이것저것 다 모아놨어. 그래서 뭐 제가 예전에 현직에 있을 때도 자치분권위원회에서도 이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 한번 했었는데 사실 했는데 그때도 자꾸 해야 된다 얘기가 많았어요. 법이 전체적인 체계가 있어야 될 텐데
그 체계를 자꾸 이제 개정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이상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어떻게 좀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계속 나왔었는데 뭐 아직은 그냥 그대로 좀 가고 있어요. 지방자치법이 굉장히 법률 조항이 길어요. 이것저것 다 들어있고. 자, 11번째 볼게요. 주민 소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주민 소환 나왔죠. 첫 번째,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 장 및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지게 돼 있죠. 뭐 따로 법이 주민 소환에 관한 법률 따로 있고, 그다음 지방자치법에 해당 조항이 들어 있죠. 두 번째가 틀렸죠. 유일하게 아직 지금 제가 2024년 5월 기준이 안 바뀌었어. 18세 이상 주민, 아니 19세죠 아직. 나머지 주민 직접 참여 제도는 전부 다 19세로 18세로 내려갔는데 얘는 유일하게 19세로 남아 있어요. 앞으로 모르겠어요. 아마 올해도 좀 법이 좀 개정돼서 다 18세로 통일이 되면은 참 좋겠는데 아직 안 나왔어요. 그게. 자, 세 번째, 주민 소환 투표 대상자는 주민 소환 투표 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맞고요. 네 번째, 주민 소환은 주민 소환 투표권 총수의 3분의 1이죠. 요즘 얘도 안 바뀌었죠. 그러니까 주민 투표는 4분의 1로 좀 내려갔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그대로 3분의 1 이상이죠. 그래서 유효 투표 총수 과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다 맞는 내용이고요. 12번째 문제요. 공직선거법 나왔어요. 공직선거법상 지방의회 의원 정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이거 좀 지엽죠. 공직선거법 아셔야 되고요. 지역구 도의원의 총 정수는 그 관할 구역 안에 시군의 2배수고요. 인구 등을 고려해서 100분의 2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경기도 지금 시도 정확히 개수를 기억이 안 나는데 예를 들어서 경기도 밑에 뭐 시군이 뭐 한 20개다. 그러면은 두 배 하면 얼마죠? 관할 시군 수의 두 배수로 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20명. 경기도 의회 20명이고 그리고 인구수를 고려해서 100분의 20%까지 좀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역이 의회인 거죠. 그러니까 시도의회 의원 정수를 카운팅할 때는 그냥 무작정 임의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기초의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지역구 도의원의 의원 정수는 최소 25명으로 한다네. 25명. 지역구. 뭐 도든 뭐 시도 포함해서 시도 묶어서 사실은 19명이죠. 미니멈 숫자 미니멈. 광역 지자체의 미니멈 이제 지역구 의원 정수는 11명. 아무리 작아도 11명이에요. 아무리 작아도. 전체가 아니라 지역구라면 여기다 플러스 뭐가 있죠? 비례대표가 있어요. 세 번째, 자치구 시군의회, 그러니까 기초죠. 기초의회 의원의 최소 정수는 9인이 아니라 7인이죠. 얘는 이제 지역구 포함해서 비례대표 다 포함해서 미니멈 7명이라는 얘기고요. 다 틀렸죠. 네 번째가 맞아요. 비례대표 자치구 시군 의원 정수는 자치구 시군 의원 정수의 10% 맞죠? 10% 비례대표 할 때 저기 제도특별자치도는 20%고요. 이 경우 단수가 무슨 말이에요? 단수 제가 기본 강의 때 말씀드렸는데 단수는 소수점 이하예요. 그러니까 1.3 이렇게 나오면 그냥 0.3이잖아 뒤에가. 그걸 1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올림으로 보시면 돼요. 올림. 13번째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와 금정구의 이거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 변경이죠. 이게 앞에 이제 문자를 만드신 것 같아요. 출제하신 분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 변경하려면은 대통령령을 개정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 3번이고요. 14번째요. 지방세와 비교할 때 세외 수입, 지방 세외 수입, 그러니까 지방세는 세금이고 세외 수입은 세금 이외의 수입들을 말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둘 다 이 자주재원 혹은 자체 수입이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지방 세외 수입은 지방세에 비해서 재정의 안정성과 비교적 낮다. 얘는 맞죠. 그래서 세외 수입은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예요. 공영 주차장 운영했어요. 구청에서
구청 가면 다 공영 주차장이잖아요. 공영 주차장 수입은 구청의 세금은 아니잖아요. 세금은 아니고 세금 위에 수입이고, 예를 들어서 뭐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았어. 그러면 또 그 팔았을 때 매각 대금이 들어올 테니까 이제 그래서 세외 세금 위에 수입인데, 이런 거는 지방세에 비해서는 안정성이 좀 떨어지죠. 그러니까 일정하게 들어오진 않아. 세금은 대체적으로 일정하게 들어오는데 그에 비해서 세외 수입은 일정하지 않다. 이게 맞는 표현이고요. 두 번째, 지방세는 응익 부담 원칙, 지방세외 수입은 응능 부담 원칙. 이 정도 위치가 바뀌었어요. 세금은 능력에 따라 내죠. 능력에 따라. 세외 수입은 이 수익을 얼마나 보는지에 따라서 부담을 하죠.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그 공영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또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뭐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건물을 뭐 빌려줬어. 그러면은 수입 들어오잖아요. 빌려줬단 말은 뭐냐면 그 이용한 사람들이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치가 바뀌었죠. 지방세는 상대적으로 이제 이 지방세 외 수입과 비교해서는 이 응능주의. 내가 이 무슨 뭐 반대급부로 내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능력이 내니까 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돈을 잘 벌어. 아니면 이제 내가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 그러게 내는 거예요. 근데 또 그런 문제도 있었어요. 그 지방세하고 국세랑 비교했을 때는 국세가 대체적으로 응능주의고 지방세는 상대적으로 응익주의다. 이렇게 출제된 적도 있으니까 상대가 뭐 지방세랑 뭘 비교했는지에 따라 좀 다르다는 얘기죠. 세 번째 선지예요. 지방세 외 수입은 사법상 계약에 의해서도 당연히 발생할 수 있죠. 아까 이제 임대차 계약 맺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 업체하고 임대차 계약 맺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방자치단체 가지고 있는 뭐 건물에 대해서 좀 내가 지금 당장 뭐 사용 안 하니까 빌려주는 거예요. 아니면 뭐 빈 땅 있잖아.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토지. 그거 이제 너가 계약을 해가지고 거기 그 특정 민간 업체에 대해서 거기 이제 뭐 주차장 운영을 하라고 한다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번째, 지방 세외 수입은 지방세에 비해서는 조세 저항이 낮죠. 사실은 뭐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조세 저항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지방세는 내가 능력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득을 보기 때문에 많이 납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응익주의니까. 근데 세외 수입은 내가 혜택을 누리기 때문에 납부하는 거라서 이 응익주의가 작동하죠. 내가 이득을 봤으니까 반대급부를 낸다. 그렇기 때문에 저항이 낮은 거예요. 저항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렇잖아요. 내가 단지 그냥 내 재산이 많아. 세금을 많이 내면 좀 억울한데 내가 이용을 했어. 이용료 내는 개념으로 이렇게 접근하기 때문에 조사대상이 낮다. 15번 문제예요. 1949년 제정 당시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처음에 뭐죠? 시읍면이었죠. 선거 생각하시면 기억나시죠? 시읍면 의회 의원을 뽑는 이 지방선거가 최초로 실시됐잖아요. 1952년에. 그래서 시읍면이 지방자치단체죠. 구는 그 이후에 생겼어요. 지방자치단체로는 16번째예요.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제 중앙정부에서는 이제 행정부라고 부르죠. 집행기관은 이 지방자치단장, 여기 이제 이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이죠. 첫 번째,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이에요. 여기 아마 제 생각에는 요거 제가 문제를 그대로 가졌을 텐데 이게 오타 같아요. 지방공무 보호하고 그 직급은 대통령 영으로 정하며 구청장 임명한다. 이거 맞는 표현이에요.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 조례 정한 바에 따라서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어요. 이 법에. 물론 이제 기본소에 지방자치법 다 있겠지만 주위에서 보기 않으면 쉽지 않죠. 근데 세 번째 볼게요.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법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해당부 맞고요. 자, 그리고요. 죄송해요. 여기가 틀렸죠. 여기가 제가 보니까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구청장이 임명한다. 돼 있고요. 그리고요.
세 번째요.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법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서 여기 들렸죠. 죄송해요. 제가 여기 이제 뭐 읽다 보니까 이제 어색한 걸 찾았는데 여기지. 예. 법령으로 정하는 범위 이 말이 이상하죠. 사실은 여기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가 이 문장을 좀 잘못 읽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하죠. 사실 이 문제가 조항을 정확히 안다고 보면 보통 법률 아니면 대통령 이거 구분하는데 이 법령이라는 단어에서 사실은 법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말은 사실 잘 없어요. 법령의 범위에서 뭐 조례를 정할 수 있다 뭐 이게 있고 법령이라 나고 대통령령으로 아니 법률로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표현되지 법령으로 정한다 이 말은 잘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 틀렸고요. 정답은 그래서 틀린 거 옳지 않은 그런 거였죠. 옳지 않은 거. 그래서 3번 선지고요. 네 번째, 지방 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 영어 정한 기준에 따라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그래서 이 문제도 지방자치법을 좀 꼼꼼하게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17번 문제, 17번은 올해 사실 국가직 구분 문제 나왔어요. 구체 수치를 물어보진 않았지만 지방의회에 둘 수 있는 최대 정책 지원 전문 인력, 그러니까 지방의회 의원들의 전문성을 좀 강화시키게 만든 거죠. 그래서 2분의 1이 범위, 2분의 1의 범위니까 이 숫자로 적어놨죠. 26명이니까 2분의 1하면 13명이죠. 18번째 문제가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구분이죠. 제일은 골치 아프죠. 굉장히 카테고리가 많잖아요. 근데 제가 주민의 복지 증진 사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주민 복지 증진인데 복지 관련된 단어 적히면 쉽잖아요. 문제가. 그래서 지금 생뚱맞는 게 하나 들어있다 있죠. 지방공기업이죠. 지방공기업 설치 운영이 주민의 복지 증진 사무라는 카테고리에 들어있는 거죠. 자, 그리고요. 19번째 문제요. 지방자치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처리하기 위해서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해야 된다. 맞죠? 자 그리고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 그러니까 조합이랑 이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둘 다 법인 맞고요. 세 번째,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는 최종적으로 대통령 승인 아니죠. 행안부 장관이죠.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뭐 여러 번 출제됐던 거니까 3번 선지고요. 네 번째, 지방의회 의원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을 겸할 수 있다. 겸직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랑 지방의회 의원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장 및 의회 의원을 겸할 수가 있죠. 보통은 다 겸직 안 되잖아요. 근데 겸직 가능한 일부 몇 안 되는 자리 중 하나죠. 마지막 문제예요. 미국의 지방정부 기관 구성 유형 중에서 의회 행정담당은 어떤 거죠? 지역 주민들이 지방의회 의원들을 선출하고요. 의원들 선출하고요. 이 사람들은 직접 집행부를 이끌 만한 이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여기 이제 시티 매니저, 여기 매니저라고 적었는데 시티 매니저를 고용하는 거죠. 행정 전문가. 이 사람들이 여기 이 사람이 딱 고용되면 이 사람이 이 시의 실질적인 것들을 다 내부적인 살림살이죠. 실질적인 업무를 다 수행하고 이제 이 과거에 이제 행정 구분 문제 나왔죠. 여기 지방의회 의원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의례적이고 명목적인 기능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실질적 업무 여기 이 사람이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이 주주가 마치 대주주 모임의 대주주들이 그냥 전문 CEO 고용하듯이 이렇게 한다는 거죠. 첫 번째, 20세기 중반 시장의 전문성과 행정적 정책 리더십이 강조되는 상황. 이게 아니죠. 자, 이게 애초에 시장은 여기 있어요. 여기 지방의회 의원들을 선출하고 여기서 그냥 시장이 돌아가면서 주로 이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뭐 실질적인 기능이 없으니까 돌아가면서 이 시장 업무를 수행하고 실질 업무는 안 하고
그냥 여기 사람 다 맡기는 거죠. 그래서 이 의회 의원들 중에서 일부가 그냥 돌아가면서 시장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전문성 강화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 전문적인 부분은 이 시티 매니저가 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틀렸고요. 시기도 안 맞고요. 20대 초반이고. 두 번째, 해당 제도를 채택하는 지방 중 80% 이상이 주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서 선출한다. 여기 대체로는 이거예요. 물론 주민들이 이렇게 의회 의원들이 있고 별도로 이렇게 형식상 이렇게 시장을 선출을 직선할 수 있긴 한데 대체적으로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그냥 돌아가면서 해요. 어차피 의미가 없잖아. 실제 영원한 게 아니라 대표성만 있으면 되니까 지방의회 의원들이 뭐 직접 뭐 여기 이 시티 매니저 고용해가지고 관리하는 형태니까 직접 주민들이 선거하는 형태가 그리 많지는 않고요. 시장도 역할이 없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상징적인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주로 돌아가면 하기 때문에 기관 대립형 애초에 아니야 얘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한다. 얘는 안 맞죠. 세 번째요. 시장과 의회는 행정 담당관을 임명해고할 수 있고, 그건 맞아요. 맞고, 행정적 전문성을 지닌 최고 관리 책임자들도 시장을 보죠. 얘는 어떤 거냐면 기관 대립형인데 강시장 의회 이제 시장을 보좌하는 수석 행정관 뭐 이렇게 돼 있는 형태죠. 그래서 얘는 이제 안 맞고요. 자, 네 번째. 행정 담당관은 의회 동의를 받아서 행정부서 여기 밑에 있는 자기 부하 직원들을 인사권 그러니까 함부로 안 못하는 거죠. 여기 이제 고용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지방의회 동의를 받아서 인사권 행사하고 예산 집행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행정 전문가를 뭐 우리나라 학자들은 뭐 시장을 이렇게 뭐 고용한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시장이라는 단어는 아니고 메이어라는 단어가 아니로 시티 매니저라고 돼 있어요. 메이어는 따로 있어. 메이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의회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1년씩 제가 이 학위를 받았던 미국 미주리주의 콜롬비아 시티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시티 매니저 이분이 이제 이제 행정대학원이니까 특강 오셔서 이렇게 강의를 하셨는데 그때도 보니까 저도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채택하고 있는 제도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회 의원들도 있고 그 의원들 중에 돌아가면서 이렇게 시장을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행정 담당관은 그러니까 의회 기본적으로 이 종속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20번까지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는 2023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해설을 업로드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